이 항구라고 하는 거는 핵심적인 기능이 육상의 물류와 해상의 물류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이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육상교통은 그러면 가장 핵심이 뭘까요? 철도죠. 예,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뭐 항해 보시면 거대한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그런 트럭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 근대기에는 핵심은 기차였습니다. 결국은 기차가, 그러니까 항구로서 제대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철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들이 접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군산 내항에는 철도, 지금 사실 철도가 잘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이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원래 철도가 지나다니던 길들이고 지금도 철길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철도를 통해서 주변에 김제평야라든지 호남평야에 있던 쌀들이 이쪽으로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에 저쪽 왼쪽으로, 왼쪽은 아니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실 텐데요. 저쪽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가 전부 쌀 창고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통해서 김제평야나 호남평야에서 온 쌀들이 잠시 쌀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이 앞에 보시는 뜬다리를 통해서 이제 배에 실어지는 그러한 어떤 공간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뜬다리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육상과 해상을 서로 연결하는 그 수륙 연락 시설, 뭐 그 당시의 용어로는 이제 수류 연락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요. 그걸 연결하기 위한 시설들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서해안에 있는 항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빠지는 썰물대가 되면 큰 배가 접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거를 이제 결국은 이 근대 항구라고 하는 거는 근대적인 기술을 통해서 그 항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약점들, 환경들을 극복하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텐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도크를 만들었죠. 그래서 도크를 아주 사실은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한 셈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도크를 만들어서 마치 운하에서처럼 우리가 그 물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처럼 도크에 물을 채웠다가 뺐다가 하는 방법으로 이제 배들이, 좀 큰 배들이 인천항에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목포 같은 경우에는 간만의 차가 조금 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시설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군산에는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면 저 수심 깊은 곳까지 육지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뜬다리를 만들게 됐고, 어쨌든 물의 높이가 계속 변화하니까 그 변화하는 높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물의 그 높낮이의 변화를 그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뜬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앞에 보시는 게 이제 뜬다리, 지금 이자가 써져서 2호기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원래 뜬다리는 앞에 보시는 이런 구조물 두 개가 한 쌍을 이루어서 1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반까지 총 3기의 뜬다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여기 1, 2, 3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쪽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으로 보시면 3자가 쓰여진 뜬다리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저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뜬다리가 하나 더 있어서 1자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거 하나가 한 기가 아니고 이거는 한 기 중에 절반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총 3기가 있었는데 3기에서 각각 절반씩만 남아서 지금 3조각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에 보시는 뜬다리는 3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이제 마치 다리처럼 이 육상에서 연결될 수 있는 철제하고, 그 다음에 바닥은 지금 목재로 보이시죠? 이 도교라고 부릅니다. 건너가는 다리란 뜻이죠. 건너가는 다리로 도교가 만들어지고요. 도교에 지금 육상에 연결되는 한쪽 끝은 이렇게 약간 둥글게 되어 있는데, 이게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바깥쪽에 물이 이제 적어졌다가 또는 물이 차올랐다가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끝부분이 마치 우리 저기 문에 경첩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그게 이제 쭉 이어져 가다 보면 저기 이자가 쓰여져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실 텐데요. 저걸 조절탑이라고 부릅니다. 저 조절탑은 주된 목적은 이 도교가 상하로 움직이는 거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쨌든 물살이 있기 때문에
이 도교 자체가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콘크리트 기둥이 총 6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4개를 만들었다가 바깥쪽에 하나씩이 더 추가가 되는 거가 이제 이 실제로 공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 설계 변경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국가기록원의 그런 도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바깥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바깥쪽으로 원기둥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저거는 이제 조금 작은 배들이 와서 부딪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했던 뭐 이제 그런 장치들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서 보이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 또 다른 마지막 부분이 이 도교가 끝나는 부분에 넓게 배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걸 이제 당시에는 함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이 차게 되면 저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데 저 부분이 물에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그 건축물 집 짓는 거 보시면 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양생한다고 하죠. 콘크리트를 이제 바짝 말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콘크리트 상자를 집 짓는 것처럼 거푸집도 짜고 철근도 배근하고 콘크리트도 넣고 해서 마치 그 지금은 이제 레미콘 차량으로 우리가 집 짓는 거면 콘크리트를 그렇게 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엔 그렇진 않았고 이렇게 도르래를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했던 그런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 콘크리트 함선이라고 하는 걸 만든 다음에 육상에서 만들어서 바다로 이제 밀어뜨립니다. 그래서 물에 뜨게 되면 그거를 배로 끌어다가 이 위치에 고정을 시켜서 만들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요소, 뜬다리는 도교와 조절탑과 함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저쪽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 동쪽으로 한참 가다 보면 해안가에 당시에 조선 총독부 토목 출장소에서 그 함선을 만들기 위한 이 부잔교 공장이라고 하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콘크리트 함선들을 제작해서 바다로 띄웠고 사실 이제 그 지금도 배를 만들면 진수시킨다고 하죠. 물에 띄우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배가 가장 작을 경우에는 그냥 그 지상에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바다에 띄우고 배가 조금 크면 걔를 이렇게 경사로에서 밀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만든 다음에 경사로를 따라서 밀어뜨려서 물에 띄우는 방식을 쓰는데 요즘 그런 조선소들 작은 조선소들이 있는 데를 가보시면 그 철도 레일처럼 만들어서 지상에서부터 그 철도 레일 위에 배를 지상에서 만들어 놓고 쭉 밀어뜨려서 물에 띄우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콘크리트 함선도 그런 방식으로 물에 띄웠습니다. 또 다른 이제 배가 크게 되면 그 조선소에서 도크를 이용해서 드라이독이라고 하죠. 그 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물을 채워서 이제 배를 띄우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쓰여진 이 기술들은 조선에서 쓰는 기술들, 또 토목에서 쓰는 기술들, 뭐 이런 기술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가 이제 뜬다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뜬다리에 배들이 되게 되면 이 쌀창고에 있던 쌀들을 실어서 일본으로 싣고 갔던 그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군산 내항의 어떤 공간의 구조이면서 작동의 방식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군산에 있었던 일본인 상인들은 이제 별도의 이제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갖고 있었고 그들도 계속 이제 군산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당시 그들이 만들었던 계획들을 보면 장항하고 다리를 연결하려고 했던 계획들, 철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철도가 연결이 됐습니다만은 일제강점기 말기에도 그들은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장항선이 군산까지 이렇게 오는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군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장항이 별도의 항구로 또 이렇게 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두 개가 연결되면 오히려 군산이 더 커지는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 그런 일들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후반에 당시에
군산에 있었던 일본인 상인들이 또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인천처럼 그 독을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훨씬 그 큰 배들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조금 더 소극적인 방식은 이 뜬다리 사이사이에 이 함선들을 추가로 더 연결을 해서 전체를 완전히 하나의 그 일자로 연결하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철도와 그다음에 창고, 뜬다리, 이거가 이제 하나의 그 세트로 군산 내항을 구성하는 공간이었다고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공사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이 바닥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갯벌이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군산 세관을 가보실 텐데요. 그 이전에 처음 개항했을 당시에는 군산 세관 앞이 바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앞쪽으로 수십 미터가 이렇게 땅이 만들어져서 이제 되게 축항공사, 항구를 만드는 축항공사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이제 이 땅을 만드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갯벌 부분들을 땅을 메워서 바닥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호안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 되게 쉽게 얘기하면 석축이죠. 축대를 쌓게 되는데, 이 밖에 뜬다리 있다가 이제 뜬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쪽 육지 쪽을 보시면 쭉 이 해안으로 석축 호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항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공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이 뜬다리와 철도, 호안, 이 각각이 별도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쪽 호안 쪽을 오른쪽으로 보시면 지금 물이 빠져서 보이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크게 하나 뚫려 있는 구조물이 보이실 겁니다. 그 저기 뻘 가운데에 보이는 그 큰 구멍이 보이시는데, 원래 그 처음 군산이 개항할 당시의 지도들을 보면 저쪽으로 이렇게 물줄기가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만 개천이 이렇게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육지 쪽으로부터 물이 내려오는 그런 경로가 있었고,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하수구 같은 걸 만든 셈이죠. 그래서 그 저쪽 군산 내륙으로부터 안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저길 통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당시에 저거 공사하면서 했던 이제 콘크리트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석축이 쭉 쌓여져 있는 걸 보실 텐데, 이 마름모골 형태로 된 석축이 쭉 쌓여져 있고, 그 안쪽으로는 이제 그 자갈이라든지 흙이 채워져서 공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수구 구멍 같이 생긴 거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맨 위쪽에 지금 콘크리트하고 유리로 보이는 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특히 유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인데요. 이 폭풍 해일로 인해서 요즘 갈수록 이제 물이 범람하는 상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 주요한 항구들은 전부 지금 폭풍 해일 방제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이제 이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물을 막는 방수벽들을 높이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군산 내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관광의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고, 그래서 유리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아예 그냥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서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유리 아래로 보면 콘크리트가 보이고, 저거는 이제 해방 후에 이 항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아래로 보면 석축이 있고, 석축 위에 이제 이 쭉 수평으로 돌들이 쭉 지나가다가 아래쪽으로 조금 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런 데가 이제 무량장이라고 불리우는 공간들입니다. 조금 작은 배들이 쉽게 대기 위한 공간들. 이 이제 뜬다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배들이 대기 위한 시설이고, 저쪽에 이제 밑으로 이렇게 패여 있는 데들은 조금 작은 배들이 쉽게 대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있었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결국은 이 내항 공간하고, 내항 공간의 이제 안쪽으로는 바로
일종의 공공시설들이 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쌀을 이렇게 판매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따가 이제 바로 가보시겠습니다만은 조선은행 같은 그런 금융시설들, 그러니까 이런 공공시설들이 바로 다음 켜에 쭉 자리 잡게 되고, 그 안쪽으로는 이제 상업과 주거시설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내항 공간, 그리고 그 안쪽으로 약간의 공공시설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상업과 주거시설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단 어떤 켜를 갖고 이렇게 위치가 되는 그런 공간의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저기 이 조선은행 군산 지점의 이제 왼쪽 편이 되겠습니다. 왼쪽 편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서쪽이죠. 서쪽 측면을 보고 계시고요. 뒤쪽으로는 이제 부속 시설들이 같이 놓여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2층 규모의 건물로 보이실 텐데, 실제로 2층의 기능을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층고를 가진 그런 건물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지어진 건 이제 1922년에 지어졌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 조선은행에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은 이제 일본인 건축가 나카무라 요시에이라고 하는 건축가였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사람은 그 서울에 있는 조선은행 공사를 할 때 참여를 하면서 한국으로 오게 됐고, 한국에서도 이제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곳으로는 서울 덕수궁에 있는 그 석조전 말고 그 옆에 있는 30년대에 지어진 그 이완감 미술관으로 지었던 건물도 그 사람 설계이고, 그 다음에 그 천도교 교당 건물도 그 사람이 설계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작업들을 남겼던 사람인데, 군산에서는 이제 이 건물을 설계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군산에서 이렇게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일반인들 사이에 돌던 이야기로는 그 독일인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 중국인 석공이나 이제 목수들이 건물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내려오고 있었고, 뭐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기록에 보면 이제 일본인 나카무라 요시에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했었고, 그나마 이제 혹시 독일인이 아니라 뭔가 그런 거에 근거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그 안톤 펠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건축가가 그 일본인 나카무라 요시에이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직원으로 근무했던 기록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영향들이 또 일부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나카무라 요시에이가 설계했던, 예를 들면 덕수궁에 있는 건물이나 이 건물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덕수궁에 있는 건물은 훨씬 더 그 서양의 어떤 고전적인 특성이 더 많이 보이는 반면에, 이 건물의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들이 좀 보여서 어떤 그 서양인 건축가의 영향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을 좀 해보고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건물은 이제 1922년에 지어지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은행이 쉽게 얘기하면 당시로서는 이제 국가의, 조선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은행이었고, 전국적으로도 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에도 지점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뭐 제가 직접 가본 걸로는 지금 청도에 가면 조선은행 청도지점 건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듯 이 조선은행은 당시에 동아시아에 상당히 넓게 이렇게 지점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큰 은행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그 군산항이 더 이상 일본으로 쌀을 이출해가는 그런 이제 어떤 무역항으로서의 기능들이 상당히 이제 약화되다 보니까, 이 은행들도 군산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은행들이 이제 이 전주 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해방 후에도 이제 한일은행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은행으로 쓰이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결국은 민간에게 이 건물이 매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 건물을 쓰게 되는데, 예식장으로도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흥주점으로도 썼었고, 뭐 이러다가 그때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는 건물이 워낙 높이가 높으니까 두 개 층으로 나누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 개 층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당시의 기술로서 이제 콘크리트 바닥을 치고 아래쪽에는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서 2층으로 나누었었고요. 특히 이제 유흥 음식점 같은 걸로, 유흥 주점 같은 걸로 쓰면서는 이제 안쪽에 무대도 만들고 또 부분적으로 또 층을 더 워낙에 한 개 층으로 쓰기에도 또 층이 높다 보니까 또 중층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여러 개 층이 존재했던 방식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화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불에 타게 됐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여러 번의 증축이나 변형들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서쪽 인면은 완전히 새로 복원한 부분입니다. 이쪽 인면은 아예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원했던 것이고, 이따가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실 텐데 정문 앞에 현관 부분도 복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 중에 이제 그 부분들이, 그건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당시에 이제 90년에 불이 나서 이 건물을 이제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는데, 뭐 일부 기록에는 그 뒤로도 이 노래방 같은 걸로 조금 썼다는 기록들은 있습니다만은, 실제 제가 2003년에 와서 이 건물이 수리되기 전에 들어가 봤을 때는 이 무서워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정도였고, 어떻게 무너질지 불안한 상황들이었고, 내부는 불에 탄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에 쓰던 탁자들, 의자들, 뭐 무대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탄 채로 그냥 그대로 버려진 상태로 있었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10여 년 이상 방치되다가 200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 건물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고 2009년 10년을 거치면서 내부를 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국가유산청 예산으로 건축물이 수리가 됐고, 내부의 전시는 이제 그 문화관광부 예산이 들어오면서 내부의 전시를 이제 그때 만들게 되는 상황에 벌어집니다. 수리하면서 우선은 외관은 원형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쪽 면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 현관 쪽을 복원하는 쪽으로 갔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따 들어가 보시겠습니다만은 1, 2층을 구분하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원형을 찾기 위해서 그걸 철거하게 될 경우에 이제 외벽이 지금 조적으로만 돼 있어서 이게 좀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그게 그렇게 붙어 있었고, 또 화재가 나서 전체적으로 구조물 자체가 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구체적인 공사의 부분들은 당시 이 건물 수리에 설계에 참여하셨고 감리하셨던 우리 이창배 소장님이 아마 또 자세하게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내부에 있는 구조물을 건물이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개방적인 당시의 어떤 공간의 분위기는 만들어내되 건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에 콘크리트 슬래브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남겨놓은 상태로 지금 건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집안도 상당히 불안정했고, 그래서 집안 보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9년, 10년 이때 수리가 되면서 당시로 보면 아마 그러니까 이런 그 근대 문화유산들을 수리해서 활용했던 그런 사례로서는 상당히 초창기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예를 들면 당장 눈앞에 창문들 같은 경우도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런 창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복원해서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었고, 우선은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원형을 찾기가 또 쉽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의 성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었던 측면들이 있겠다. 또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강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섬유 보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쉽게들 쓰고 있는 것들인데,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작업들이 꽤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의미 있게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형을 최대한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복원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2009년 4월 달, 그 전에는 여기가 이제 나이트클럽 겸해서 보시는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그런 노래주점이라든가 이런 유흥주점으로도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요. 2009년 4월 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 과정이라든가 검토 과정이라든가 그런 자문단,
그런 분들이 다 구성이 돼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폐쇄하기 전까지 해서 그 내부가 쓰레기장처럼 매우 그런 곳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힘겨웠는데요. 실제 공사는 보시다시피 좀 현대건축적인 내용들로 보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때 당시에는 실제 실측을 다 한 곳 한 곳 다 장소마다 해서 최대한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원형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초에 이제 바다 외부 이제 기초부터 원래는 그때 당시에는 요 밑에가 기초에 대한 어떤 지하층 정도의 어떤 피트를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거 과정에서 보니까 깊이가 꽤 깊게 기초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강 공사를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밑에 하부부터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토목에서 사용하는 특수적인 주입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닥 부분부터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로 지금 쪽에서 나가는 거 보면 항구 쪽으로 작은 이렇게 터널처럼 생기는 것도 그때 이제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 쪽 그 기초 부분을 갖다가 보강을 하려고 파냈던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그 이런 많은 은행이다 보니까 많은 그런 금고 물자라든가 그런 항구 쪽으로 내양 쪽으로 해서 반출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아마 이동도 하고 운송도 하고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바닥 부분이 그렇게 해서 기초 보강까지 해서 바닥 마감까지 마무리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좌측에 있는 저 벽체는 예전에는 없었던 벽체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으로 그 나이트클럽 무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다 지금은 이제 철거하고 없애고 저 좌측 벽이 원형으로 이제 최대한 복원할 수 있도록 반대쪽 벽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실측이라든가 해서 저기를 원형으로 최대한 복원을 갖다가 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렇게 넓게 무대 쪽까지 넓혀졌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원형 복원된 그 벽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우측 전면 창호 형태라든가 최대한 그 원형에 대해서 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겸 공사를 갖다가 다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상부 쪽으로 지금 현재 쳐다보고 있으면 요 전체가 저쪽은 무대를 보고 요 위에가 오픈이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요 뒤쪽에가 이제 나이트클럽, 이제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이트클럽에서 위에서 2층, 거기에 얘가 이제 객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쪽을 다 바라보면서 무대에서 뭐 춤추고 그랬었겠죠. 그래서 상부 전체에 대해서 다 철거를, 기존에 없던 그런 것들은 다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보가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보를 그대로 살리고 그 위에는 산자라든가 바닥에 어떤 개판 이런 것들이 원래는 만들어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일단은 보 구조물만 형태를 갖다 갖춰뒀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지금 보이는 곳이 지점장실인데요. 그쪽에가 이제 금고라든가 지점장실이 놓여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아마 그 관람을 하시다 보면 그쪽 부분 위치가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상단 지붕 쪽은 다 소실이 돼서 다 슬라브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물 지을 때 그 부분까지 다 복원을 다 해서 이 지금 벽체에 있는 요 벽체가 원래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 최초에 있던 그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참조를 해서 기둥 그런 부분들을 다 세우고 해서 벽체까지 세워서 그때 당시에 그 금고와 지점장실 그 부분을 다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지붕이라든가 철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신설로 다 공사를 갖다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천청 속에 지금 보시면 유리 안쪽에 보면은 목재 트러스 구조로 해가지고 중심에는 이제 왕대공이라는 중심에 있는 축이 있으면서 지붕 틀로 만들어진 부분은 저희가 그 건축적 전문 용어로는 시옷자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시옷자보와 왕대공과 중보가 있으면서 가장 밑에는 튼튼한 평보. 그래서 목구조에 대한 어떤 그런 형태를 그대로 지금 살려두고 보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손이라든가 곰팡이도 많이 쓸고 그런 부분들은 다 절단을 해서 원형으로 최대한 복원을 다 시켜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재 트러스나 이런 형태가 최대한 많이 복원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시대 때 지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시옷자보 바깥으로는 그 지붕을 마감을 갖다가 붙여야 되기 때문에 개판을 갖다가 부착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판 위에다가 위에 바깥쪽으로는 그 함석판, 금속 그 판, 함석판 0.5T짜리 그 배열을 갖다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호라든가 그런 형태의 부분들도 최대한 복원을 하였고, 주출입구라든가 부출입구 쪽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데 그때는 이제 유럽 양식이라든가 출입구 부분이 사진으로 해서 그때 그 문헌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최대한 보완을 갖다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벽에 좀 전에 보셨지만 벽면 쪽 부분은 그 밤 색깔 쪽 부분은 타일입니다. 타일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거고, 규격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지금 현재는 저런 규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공사하고 그때 감리를 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타일에 대한 어떤 규격 이런 것들을 그 맞춰서 보강한다는 게, 보수한다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하얼빈이라든가 중국 이런 데까지도 막 여기에 있는 자재들도 좀 알아보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조선은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가서 그런 재료나 이런 걸 찾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데까지도 아마 다 다녀오고, 군산시청에서도 그렇고 문화재청도 관심을 매우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부 쪽에는 징두리벽이라 그래서 화강석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것을 징두리벽에는 이제 허리벽이라고 하죠, 전문적으로는. 그래서 그 하부 쪽에서 징두리벽의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좀 크게 좀 많이 작업이 된 거고요. 상부 쪽에는 지금 이제 타일, 그걸로 지금 마감이 돼 있고요. 벽 두께는 아까 이제 말씀했다시피 이제 조선은행이라는 곳이 대략 벽 두께가 한 40c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막 그 블록 구조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지어진 건물로 봤었을 때는 매우 튼튼한, 그래서 계속 군산시 자체에서는 많은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최대한 좀 원형 그대로를 살리는데 역점을 갖다가 많이 두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간단하게 일단 저기 소장님하고 저하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따가 이제 보실 때는 2층도 올라가 보시고요. 여기가 여기를 이제 수리를 하면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0년 지나면서 이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건 제가 기억할 때 아마 처음에 여기 했던 건 근대 과학관 뭐 이런 개념을 갖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쌀수탈에 대한 뭐 전시관 뭐 이런 걸 고민하기도 했었고, 뭐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군산 근대 건축관 뭐 이렇게 이름이 되면서 지금 옆에 보시면 그 모형들, 군산에 있었던 건축물들, 뭐 이쪽 지금 뒤쪽으로 군산역이라든지 군산부청이라든지 상공회의소는 다 없어진 건물들이고요. 반대쪽으로는 이제 그 세관하고 세관 옆에 있었던 감시소, 이거는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2층 올라가서 보시면 이제 이 지역의 어떤 수탈의 목소리, 수탈의 역사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 그러니까 정면 쪽 벽을 보시면 아까 그 소장님 설명해 주셨던 그 수리 과정에 대한 것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으로 수리 전과 후의 모습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쪽 서쪽으로 벽이 없었고 그쪽으로 무대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겉에서 보는 모형입니다만 그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저 주택공사 같은 거 아시죠? 현재는 이제 LH로 그냥 합쳐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쳐져서 그냥 LH란 이름으로 저희가 약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주택공사의 전신이 주택영단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후반에 주택영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약간의 지금의 공사 같은 그런 개념을 갖는 그런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식량영단 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건물이 생긴 건 이제 1938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1937년에 이제 중일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전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전략적인 자원 중에 하나가 식량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일제가 쌀수탈을 계속 해왔지만 이제 전쟁기를 맞이하면서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전쟁 물자가 되는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량영단이고요. 그래서 이 조선 식량영단은 군산이 그 이전부터서 지속적으로 어떤 쌀수탈의 그 거점이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그 중일전쟁부터 시작해서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전쟁기에 이 군사 물자로서의 어떤 식량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래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는 이 미국 검사소, 그러니까 쌀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한,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미국 검사소로 지어졌다가 곧 이제 이 식량영단 군산 출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층짜리 건물이고, 이 건물도 뭐 수리를 한 건 지금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밖에 보시면 이 겉에는 주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타일 바깥쪽에 이 건물이 이제 이 타일 자체가 그렇게 질이 높은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만들었던 타일 중에 그래도 질이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구 충남도청 건물, 거기 이제 외벽에 스크래치 타일 같은 것들이 상당히 질적으로 좀 우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조선은행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 타일은 아닌데 이제 갈색 타일로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목포에 있는 구 호남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타일을 썼던 건물인데요. 이 건물도 타일이긴 합니다만은 타일이 그렇게 유지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바깥쪽, 실제로 이 건물을 이제 저희가 수리하려고 봤을 때는 바깥쪽이 완전히 이제 그 시멘트로 덮여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겉에 있던 시멘트를 이제 조금 떼내다 보니까 안쪽에 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타일이 같이 떨어져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외관에 타일을 복원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면을 보시면 세로 타일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 조금 더 낡아 보이는 거는 더 오래된 원래 있던 타일들이고, 떼내면서 이제 타일이 떨어져 나간 데는 새로 타일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면 쪽도 그렇고 배면 쪽에 가셔 보셔도 그 타일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수리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 수리하고 그런 건 괜찮았는데 안에 내용 컨텐츠를 채우는 것들이 좀 충분히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못한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저희가 조금 더 적절하고 좋은 내용을 또 채워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그런 상태로 되어서 2계층으로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실제 건물 자체는 보시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뭐 양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약간 과도기적인 양식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은 이제 주로 그러니까 서울에도 보면 이제 근대기 초기에 지어진 건물들은 주로 서양의 어떤 고전적인 건축을 이렇게 흉내낸, 뭐 그걸 우리가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흉내낸, 특히 일본인들이 지었어도 이제 주로 서양 건축의 어떤 그런 모습을 흉내낸 것들이 많이 지어졌다면, 이 20년대 30년대를 지나면서는 이제 조금 더 단순한 형태의, 특히 이제 타일 같은 재료를 쓴다든지, 또 이 1923년이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동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는 어쨌든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본에 있던 당시에 한국인들이 학살되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그게 이 토목건축 쪽에서는 결국은 이 내진 구조가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923년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 때도 일본에서도 주로 벽돌조로 지어진 건물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내진 구조를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이고,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은 어쨌든 그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에서 이제 훨씬 단순하고, 또 이제 당시가 그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에서 유럽에서도 이제 추상미술이라든지 이런 사조들이 등장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어떤 미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조형적인 감각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조금 과도기적인 단계다. 그러니까 아주 어떤 모더니즘적인 그런 건물로 넘어가기 이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고전적이고 그런 장식적인 어떤 그런 건물의 특징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건물을 그렇게 외관은 그렇게 수리를 하게 됐고요. 내부에서는 이제 결국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이 내진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콘크리트가 부분적으로 쓰이긴 했지만 조적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지어진 것들이 그렇게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도 점점 그 내진에 대한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 특히 이런 문화유산들을 다중이 쓰는, 특히 이제 어떤 관람 시설이라든지 집회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고자 할 때 이 내진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베리어 프리 같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쓰기에 적절한 방식들은 이제 뭐 이 뒤쪽에도 엘리베이터 새로 붙이기도 하고, 아까 조선은행도 엘리베이터를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원래의 형태하고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만은 내진 구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 문화유산 중에 내진 구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가 상당히 초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철골로 이렇게 보강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하고서도 저희도 사실은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는 거고, 이거를 겪으면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때에는 사실은 이 구조 쪽을 전공하시는, 그러니까 내진을 전공하시는 분들 의견을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수용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도 실제 이 문화유산 자체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이 자체의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 내진 구조를 이제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진 보강 공사들은 지금 이 건물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쪽으로 되고 있다. 또 새로운 어떤 공법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혹시 이렇게 길 가시다 보시면 그 학교 건축물들 중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건축물들 중에 이제 이렇게 이 내진 보강들을 다 거의 다 교육부 쪽에서는 아마 거의 다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 내진 보강을 한 건물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거든요. 이렇게 그 건물 외벽에 시옷자처럼 이렇게 붙여져 있고, 겉에는 이제 그 마감을 다른 걸로 해서 이 철골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뭐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다든지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눈에 드러나는데, 사실 이런 건물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외부에 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고, 내부에 하더라도 뭐 이렇게 창문을 가린다든지 출입구를 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뭐 그런 정도까지 충분히 못 갔던 초기의 작업이어서 뭐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건물이 이제 구 군산세관 본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은 그 1908년입니다. 1908년에 지어졌고, 1908년이면 이제 그 통감부가 설치되었던 시기죠. 저희가 이제 이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 전에 대한제국 정부에서 이제 지었던 건물인 셈인데요. 1908년에 지어지기 전에는 이제 그 세관이란 이름이 아니라 해관, 바다의 자를 써서 해관이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개항도시들, 개항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중일에만 있는 도시들인데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먼저 이제 개항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뭐 광저우라든지 뭐 이런 데부터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런 이제 개항 도시에서 그 관세 행정을 이제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 바다의 자를 쓴 해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해관이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세관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됐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 공사가 시작될 때는 군산 해관 공사였는데, 지어지고 나서는 이제 결국 군산 세관이 되게 됩니다. 일본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군산 세관 건물은 목포 세관하고 쌍둥이 건물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같은 도면으로 지어졌고, 당시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어떤 예산 내역을 봐도 군산하고 목포세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은 한 덩어리로 군산과 목포세관을 한꺼번에 같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모양으로 지어졌던 것 같은데 당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도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목포세관 같은 경우는 그 해방 후에 바로 건물이 없어져서 그 형체를 볼 수가 없게 됐고 재작년 제 기억에 재작년이었던 것 같네요. 재작년에 목포구 세관 터를 발굴을 해서 아래쪽에 그 기초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벽하고 기초 부분이 확인이 됐고 아마 지금 약간의 그 정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그 목포세관 같은 경우는 밑에 지하 부분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땅속은 목포에 가서 보시고 지상 부분은 군산에서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발굴해 놓은 것들 비교해 보니까 그 군산세관이나 목포세관이나 아마 그 거의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 공간도 동일한 형식들로 이렇게 벽체들이 있었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건물은 당시에 지어졌던 여러 세관들, 특히 이제 뭐 부산세관이나 사진 혹시 보시게 되면 훨씬 큰 규모입니다. 부산세관도 그렇고 인천세관도 그렇고 규모가 군산에 비해서는 훨씬 큰데 현재 그 당시 제한제국에서 지었던 세관 중에 남아있는 건 이제 유일하게 군산세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건물의 규모라 이런 것보다는 당시 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층 건물이긴 한데 지붕을 상당히 이렇게 경사가 급하게 만들어서 당시의 사진에 보면 단층 건물이지만 상당히 그 높게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지금 보시는 군산세관 오른쪽 옆에 지금은 이제 현재 쓰고 있는 군산세관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요. 원래 이 옆에는 아까 조선은행 군산지점 그 건축관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 2층에 보시면 세관 모형이 있었는데 이 세관 오른쪽으로 세관 감시소라고 하는 건물이 별도로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철거되고 지금 저 건물이 지어졌습니다만 원래 감시소가 있었고 그래서 세관 본관과 감시소가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쭉 해서 바다로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군산 내항의 축항공사가 되기 전에 가장 처음에 군산항의 출발은 이 세관 앞에 이 길을 따라서 바닷가에 이제 그때는 부장교가 아니고 잔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석축을 길게 쌓아서 배가 닿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건 이제 팔 때는 사실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기초 바다 그거 보수한다고 이제 파냈는데 그 왼쪽 그 굴뚝자리 그쪽 하부 쪽에 사실은 경사로 해서 내양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아마 그게 경사로 해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 뭐 군산시라든가 뭐 문화재 쪽 그쪽에서 뭐 고증된 거는 없지만 추측은 이제 그쪽에서 아마 그 레일 형태로 해서 아까 말한 뭐 모든 그 수탈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내용물들을 은행 쪽에서 통한 그게 이제 아마 항구 쪽으로 다 운반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없앴으면 좋겠어요. 벽돌 건물이 이제 대학로라든가 사실은 이런 데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게 엄청 많고요. 군산에도 그 전라북도 최고로 크다고 하는 청소년 수련관이 외장 치장 벽돌이에요. 적벽돌이도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부도 그 라멘 구조라고 하죠. 기둥하고 보로 이루어진 라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지금 보수를 하고 있어요. 설계도 작년에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어요. 드디어 물이 안 들어온대요. 내부로.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전체가 다 벽돌 건물을 보수를 하려면 시간이 한 30년 넘고 막 40년 되잖아요. 그러면 벽돌 자체가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 왔을 때는 얘가 계속 젖어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가보면 벽이 다 젖어 있어요. 그 말은 벽돌이 오래되면 물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그 줄눈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갖다가 드릴로 뚫어서 물봉을 딱 꼽으면 그 안에 제일 밑단에 딱 뚫잖아요. 그러면 벽돌이 공간 쌓기라고 하잖아요.
안쪽에는 시멘트 벽돌, 밖에는 치장 벽돌, 가운데는 단열재. 이 단열재 안에까지 딱 집어넣으면 물이 밑에 고여있는 게 싹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벽돌이 오래되면 수비를 많이 해요. 현대에서는 가장 보수를 갖다가 많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는 발수 말고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감을 거기에다가 다른 마감을 덧대야 돼요. 판넬을 덧대든 뽕치를 덧대든. 그리고 가장 그 적색의 그 줄눈까지 조금 살리려면 적색깔로 하는 우레탄 방수 있죠. 벽에다가 우레탄 방수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멀리서 보면 붉은 느낌은 나고 줄눈은 그림자처럼 음영이 서요. 그래서 그렇게 보수를 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방법은 벽돌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덧붙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의 명동성당 같은 경우도 조적 벽돌로 된 조적조 건물이고, 제 기억에 아마 그 명동성당의 벽돌을 교체하고 한 게 아마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결국 그러니까 벽돌이 흙을 가지고 구워서 만든 것이어서 결국은 시간이 가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년 이상 된 벽돌 건물들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한 20년 전쯤에 명동성당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벽돌 수리하면서 기존에 문제가 생긴 벽돌들 빼내고 다시 교체해서 끼워놓고 한 것들을 상당히 넓은 면적들을 그렇게 공사를 했었고요. 아마 그런 일들이 아마 계속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벽돌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보존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거고, 그 벽돌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 재료적인 어떤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계속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교체해 나가는 것들인데, 아까도 다른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벽돌이 지금 만드는 벽돌들은 그 당시 만들어졌던 벽돌보다 훨씬 강도가 세서 사실은 튼튼한 걸로 갈아 끼우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 그 당시 만들어졌던 그 벽돌과 유사한 정도의 어떤 강도와 크기와 뭐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보존 과학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쪽의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전통 건축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면, 근대기에 만들어진 새로운 재료들, 뭐 이렇게 벽돌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70년대에 지어진 그러니까 이제 빌딩 건물들까지도 이제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커튼월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우리 현재 보기에는 현대적인 재료인 것 같은데, 그 경우도 이미 그 보존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수리하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 보존 기술들이나 방법들에 대한 뭐 지속적인 연구가 이제 전문적으로 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근데 특히 이제 그 근대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복원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복원 자체가 어떤 그런 목적이지는 않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형에 대한 복원이라고 하는 측면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거가 조금 더 강한 어떤 그런 그 가치를 띠는 데 비해서 이 등록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원형 복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은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제도가 생길 때는 이 등록이란 말 자체가 결국은 영어로 하면 레지스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 건물을 수리하고 보존하고 하는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 근대 유산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어떤 레지스터라고 하는 등록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한국화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처음 생길 때는 그게 어떤 기록의 목적이고 그거를 이렇게 그냥 그 어떤 지정문화재처럼 복원한다든지 이렇게 철저한 어떤 그 동결 보존한다든지 이런 의미는 조금 이제 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쨌든 국가가 예산으로 그 건물의 수리라든지 특히 이제 수리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되어 오던 과정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 그 마치 지정문화재처럼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가치의 어떤 가치 부여를 하게는 되는데요. 일단은 뭐 전제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선은행도 그렇지만 그 워낙 이제 이렇게 100년 이상 저희가 사용을 해오면서 그 초기의 어떤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복원을 하려고 하는 그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자료도 충분하고 뭐 그럴 경우에는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시점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그 상황들이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원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충분하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근대유산 같은 경우는 활용이라고 하는 거를 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이냐, 복원이라고 하는 것과 그 또 다른 어떤 가치의 측면에서 뭐 충돌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같이 참여하게 되는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의견을 나눠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든지 또 건축물 자체의 어떤 그런 구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복원하는 것들이 적절하냐, 또 장기적으로 어떤 유지 관리하는데 적절한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이 또 그 사례마다 다 다른 어떤 그 상황들이 또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저기 그 전라남도 영광에 원불교가 처음 시작됐던 곳들에 원불교 이제 교당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원래는 초가 지붕 건물이었고 목조 초가집이었다가 이제 그 후로 지붕 재료가 바뀌어서 등록문화유산이 됐고요.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초가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올라오긴 했는데 당시에 이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거는 굳이 그걸 초가로 복원할 이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초가를 복원했을 경우에 지속적인 어떤 유지 관리, 초가를 계속 바꿔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유지 가능할 거냐, 그게 지속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의견들이 또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그걸 조사하셨던 뭐 역시 전문가분들 중에는 초가 복원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거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 물음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위원회에서 문화재위원회 에서 결론을 내렸던 건데 그때는 이제 복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등록문화유산으로 결정이 되고 등록되던 당시의 어떤 상태를 뭐 유지하는 쪽으로 좀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이렇게 수리를 좀 크게 해야 되는 상황이 뭔가 좀 향후에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뭐 다시 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시기에 합의됐던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합의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가 어떤 그 절대적인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 관계됐던 전문가들 사이에 합리적이 않다고 보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